부보지와 함께하는 알셀 축잡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축구 잡학 지식 챔스 이포트 팀들이고요. 첫 번째 팀 클럽 브리에부터 아스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브리에 일단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의 단골 손님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단골은 아니고요. 예. 뭐 그래도 어쨌건 간에 벨기에에서는 그래도 뭐 가끔씩 나오는 팀이긴 하죠. 네네. 네, 근데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 이번에 예선을 거쳤거든요. 왜냐면 로얄 생질루아가 이제 그 벨기에 리그 챔피언이 되면서 2위였기 때문에 3차 예선부터 치렀습니다. 그래도 3차 예선부터의 행보는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그 레드불 잘츠부르크 이 팀도 만만한 팀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 팀을 상대로 이전 전승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고요. 플레이오프에서 레인저스 원정에서도 3대1 대승을 거뒀고요. 네. 무엇보다도 홈에서 6대0 말도 안 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뭐 확실히 챔스 팀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클럽 브리에였습니다. 근데 이제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니키 하인 감독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니키 하인 감독 같은 경우 이제 2023-24 시즌 도중에 이제 팀에 부임을 했습니다. 중도에 부임했는데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비록 그 피오렌티나한테 탈락하긴 했지만은 클럽 브리에가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16강에서 아스톤빌라에게 좀 뼈아프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예. 그래도 16강까지 그동안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클럽 브리에 입장에서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사실 벨기에 팀이 16강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024년 벨기에 오레이 감독의 콤파니를 제치고 니키 하인이 그 오레이 감독에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벨기에에서는 어쨌든 촉망받는 감독이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군요. 거기다가 이제 2023-24 시즌 벨기에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가서 16강까지 갔었던 거였고요. 다음 시즌 2024-25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병행을 하다 보니까 리그에서 그래서 이제 2위에 그치긴 했지만은 대신 컵 대회 우승을 한 거예요. 벨기에 컵 대회.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있는 벨기에 슈퍼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클럽 브리에가 그래도 올 시즌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요. 예. 근데 이제 뭐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야샤리가 AC 밀란으로 떠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전 왼쪽 풀백인 드쿠이퍼가 떠났고 그 이제 그 윙인 탈비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고한 주전까지는 아니었지만 많은 골을 넣었던 주트글리아도 떠났거든요. 이들을 대신해 가지고 일단 야샤리의 자리는 스탄코비치로 대체를 했고요. 네. 탈비의 자리는 디아코누로 대체했고 주트글리아의 자리는 트레솔디로 대체를 했습니다. 어쨌든 떠난 선수의 자리를 좀 영입을 해오면서 메웠던 클럽 브리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드쿠이퍼 자리만 안 메웠잖아요. 딱 보면은 그렇죠. 다른 자리들은 다 메웠는데 네. 드쿠이퍼 자리만 안 메운 거거든요. 여기에는 바로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신예 선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세이스라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그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4경기 3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풀백인데. 그러면서 그 클럽 브리의 역사상 챔피언스 리그 뭐 예선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어린 나이에 3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풀백인데 이런 득점력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만약에 본선 가서 강팀들을 만난다면은 그러면 윙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이 팀에는 일단 촐리스. 잘 아시죠? 토트넘 이적설에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포르브스도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디아콘도 있고요. 그래서 윙 자원은 좀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럽 브리에의 좀 일정을 살펴보면 이 카이랏 원정을 떠난다는 게 조금은 클럽 브리에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포트를 좀 잘못 만나게 됐죠. 네. 모나코도 4번 포트에선 좀 강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1번 포트도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뭐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럽 브리에가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팀입니다.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에키티케가 팀을 떠났죠.
그렇죠. 예, 이게 가장 크고 또 이제 주전 센터백인 투타도 떠났습니다. 주장이었던 트랍 골키퍼 네네.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있고 싶다 해가지고 파리 FC로 떠났는데 예.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자원인 에빈베가 떠났죠. 이 정도가 이제 떠난 선수들 중에서는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의미 없는 선수들이고요. 네. 네, 이제 에키티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브루카르트를 영입했고 프라이부르크 에이스인 도안리츠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크리스텐센은 완전 영입인 거고 이제 트랍이 떠나게 되면서 급하게 이제 치터러를 브레멘에서 데려갔습니다. 예. 네, 뭐 이 정도가 이제 주요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최근 행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물론 뭐 초반에 대진운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네. 예, 브레멘이 이제 지난 시즌에 브레멘이 아니잖아요. 예. 개막전부터 4대1 대승 거뒀고 호펜하임은 지난 시즌에도 하위권 팀이었고 그래서 3대1로 이겼고 그리고 포칼에서는 앵걸스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 사실 포칼은 크게 잡아야 되는 게 맞죠. 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중심에는 도안 리츠가 있긴 하죠. 도안 리츠가 지금 초반 폼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지난 시즌부터 터졌죠. 그렇죠. 그 전까지도 도안 리츠가 나름 준수한 윙이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에이스는 아니었는데 지난 시즌 프라이브루크에서 무려 10골 8도움을 분데스리가에서만 기록을 하면서 에이스로 자리 잡았고 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이적하자마자 분데스리가 첫 2경기에서 2골 1도움 포칼에서도 한 경기 2골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고 반면에 프라이부르크는 초반에 매우 흔들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브루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다재다능한 툴을 가진 선수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은 득점력만큼은 그 에키티케 대체자라고 했잖아요. 에키티케가 15골로 득점 공동 6위였는데 브루카르트가 18골로 4위.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난 이적료로 이적한 그 셰슈코가 13골로 득점 9위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엄청난 이적료로 이적한 볼테마데가 12골로 11위였습니다. 그냥 득점만 놓고 보면은 브루카르트가 엄청난 이적료로 이적한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골을 넣었고 그것도 무려 저가에 영입을 했으니까 네. 나쁘지 않은 영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브루카르트가 초반에 좀 아직까진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경미한 부상을 당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빠르게 적응하겠죠. 예. 예. 프랑크푸르트는 최근에 완전히 거상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크레셰 단장이 팀을 지도한 2021년부터는 구단 이적료 순수입이 플러스 1억 7,020만 유로거든요. 야. 하나 약 2,800억을 벌어들였는데 그 중에는 뭐 무한히 공짜로 영입해가지고 8,500만 유로에 팔고 그렇죠. 마르무시도 공짜에 영입해가지고 7,500만 유로에 팔고 그나마 에키티케를 좀 돈 주고 샀지만은 9,500만 유로에 팔면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크레셰 단장이 부임하고 나서 2021-22 시즌 리그 성적은 11위였지만은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고요. 그 다음 시즌 7위. 그리고 이제 토프멜러 감독 부임하고 첫 시즌 6위. 그리고 지난 시즌 3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간 겁니다. 예. 그래도 확실히 이 돈을 잘 쓰는 팀은 좀 영입도 잘하면서 잘 팔기도 하고 좀 그런 팀들의 표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팀의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버풀, 바르셀로나, 아탈란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트넘, 나폴리, 갈라타사라이, 카라박 매우 어렵게 잡혔죠. 카라박 원정도 있고요. 예. 네. 근데 이 팀이 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준이에요. 예. 우준이 지난 시즌에 영입을 했는데 이번 시즌 브레이크아웃 하면서 엄청난 공격 포인트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괴체도 우준을 엄청나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리고 수비 쪽은 크게 변한 건 없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콜린스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브라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능 있는 선수들인데다가 바움도 요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미드필더의 라르손, 차이비 이런 선수도 있다 보니까 나름 끈끈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데스리가의 복병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팀 유벤입니다. 유벤투스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시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티아고 모타 감독을 선임을 했죠. 하지만은 티아고 모타가 아니라 티아고 무타였습니다. 18승 16무 8패.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경질됐고요.
그나마 이제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부임하면서 13경기 7승 3무 4패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획득에 성공을 했고요. 네. 예, 이번 시즌 첫 두 경기에서 2승을 거두면서 물론 대진운이 있긴 했지만 그렇죠. 예,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르마랑은 또 퇴장이 있었는데도 이겼다는 거, 그런 것들은 네. 좀 팀적으로는 고무적인 것 같고요. 이 팀의 영입, 이적 시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 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시즌 임대로 영입해서 완전 영입한 영입들이 많긴 해요. 네. 콘세이상, 니코 곤잘레스, 로이드 켈리, 그리고 또 이제 칼룰루, 그리고 디 그레고리오는 다 지난 시즌에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니코 곤잘레스는 데드라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떠났죠. 예, 그래서 영입을 이번에 새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그로바, 그리고 주앙 마리오, 오펜다, 그리고 조너던 데이비드,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앙 마리오는 윙백 자원이니까 나머지 공격 쪽에 조금 집중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오펜다도 정말 잘 데려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예. 네, 근데 이렇게 공격 쪽에 영입이 집중된 이유는 네. 바로 이제 지난 시즌 티아고 무타였던 이름이 아. 이유가 공격은 일디스한테 너무 의존해서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는 공격진도 상당히 다양해졌죠. 일단 콘세이상도 여름부터 그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네이션스 리그 우승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고, 블라우비치 원래 팔려고 계속 그랬는데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블라우비치가 교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체로 골을 넣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에이디스는 이미 에이스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요. 예, 그러면서 공격진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초반에 잘 나가다가 흔들렸던 이유가 브레메르가 장기 부상 후 아웃되면서 시즌 그렇죠. 아웃되면서 흔들렸는데, 브레메르가 돌아오면서 다시 안정적인 수비, 그러면서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로이드 켈리가 사실 모타 때는 네. 부진했거든요. 네. 근데 투도르 감독 부임하고 3백 전환하면서는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비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유벤투스의 항상 강점이라고 한다면 강한 수비였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즌에도 좀 발현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팀의 일정을 좀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데글림트 원정이에요. 네.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뭐 그래도 저는 대진이 정말 잘 잡혔다라고 생각해요. 이 팀은. 그쵸. 네, 그럼 1번 포트에서 도르트문트 만난 거 개꿀이고요. 2번 포트에서 벤피카 비아레알이면은 매우 잘 만난 거고요. 네. 예, 3번 포트에서도 보되면은 사실 하위권 팀이긴 하고 원정이어서 그렇지. 그리고 뭐 파포스도 4번 포트에서 하위권이니까, 예, 유벤투스는 대진만 놓고 보면은 달달하다. 올라가지 못하면은 욕 먹는다. 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 우나이의 비아레알이었는데, 예, 비아레알 알아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우나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비아레알은 사실 유럽 대항전과 크게 인연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펠레그리니 감독 때 굉장히 잘 나갔었죠. 네. 예, 그때 이제 그 2005-06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나 또 한동안 또 힘든 시기를 또 보내다가 우나이 에메리 때 이제 그 2020-21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2021-22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이때 8강에서 나게스만의 바이언을 꺾고 올라갔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게스만한테 눈물을 안겼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나이 에메리가 이러고 나서 떠났어요, 에스턴 빌라로. 네. 그러고 솔직히 비아레알도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지만은 새 감독인 마르셀리노 밑에서, 예, 결국은 성적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사실 2023-24 시즌에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한때 팀 순위가 14위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은 8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24-25 시즌에 5위,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마르셀리노가 예전에 비아레알에 있을 때도 꽤나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힘든 시기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펠레그리니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강등됐어요. 강등되면서 2부 리그로 내려가 있었는데 마르셀리노가 2부 리그 2위를 이끌면서 승격을 견인했고요. 승격하자마자 6위. 그 다음 시즌도 6위. 그리고 이제 4위까지 하면서, 예, 챔피언스 리그로 견인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는 마르셀리노의 비아레알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사실 그 비아레알이
잠깐 흔들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냥 27라운드부터 33라운드까지 7경기에서 2승 2무 3패에 그치면서 네. 이때 막 베티스한테 추격을 막 허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했지만은 마지막 5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특히 바르셀로나전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의 이적 시장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팀 같은 경우 이제 뭐 알렉스 바에나랑 이제 티에르노 베이리 그리고 이제 키코 페메니아 정도가 떠나면서 이적 시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뭐 알베르토 몰레이로라던가 이제 산티아고 무리뉴 그리고 또 이제 타존 부키는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이미 영입을 했던 선수긴 하고요. 네. 이 정도 그 토마스 파티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는데 이적 시장 막판에 이제 먼저 예레미 피노가 펠리스로 떠났고요. 네네. 이 이적 맞물려가지고 피노가 떠나고 칼 에타에용이 이제 레반테로 떠났거든요. 이들을 대체해서는 굉장히 바쁜 이적 시장 데드라인을 보냈어요. 먼저 그렇죠. 미카 타우제 영입하고요. 페나투 베이가 영입하고요. 울루와세이 영입하고요. 테나스 골키퍼 영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뉴르 솔로몬을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사실 이 피에를 제외하면 모든 리그가 좀 소극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비아레알은 좀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네. 결국에는 그 이적된 것이 시즌 초반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첫 2경기에서 이제 그 레알 오비에도하고 이제 그 지로나한테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던 셀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사실 막판 영입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축들은 이제부터가 비아레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좀 전환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의 일정과 포메이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팀은 4-4-2 포메이션을 예측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마르셀리노 감독이 우리가 이강인 선수 발렌시아 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좌우 윙에도 약간은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를 배치하는 4-4-2를 즐겨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현재는 아요세 페레스가 부상이에요. 모레노도 부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페페가 톱으로 뛰고 있거든요. 현재는 미카오 타제랑 페페 투톱일 건데 페페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페페가 아닙니다. 네. 사실 먹튀의 정석이었죠. 그리고 뷰캐년이 오른쪽 윙에서 잘해주고 있으면서 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래도 아요세 페레스가 복귀하면은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9골 넣었던 선수기 때문에 페페가 다시 윙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 팀의 일정이 쉽지 않습니다. 맨시티부터 시작해서 파포스 원정까지 굉장히 어려운 이 챔스 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특히 3번 포트에서 토트넘 원정 걸린 게 좀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아의 아탈란타입니다. 아탈란타만 가스페린이죠. 사실 아탈란타는 2010-11 시즌만 하더라도 2부 리그에 있었던 팀이에요. 그렇죠. 세리에 B에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올라와서도 항상 하위권을 전전했거든요. 하지만은 가스페리니 감독 부임하면서 데뷔 시즌부터 4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도 꾸준하게 계속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2023-24 시즌에는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달성했었던 레버쿠젠을 꺾고 레버쿠젠의 시즌 유일한 패배였어요. 사실 그때 공식 대회 무패를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그 꺾고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견인을 했던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을 왜 결국에는 이렇게 빠이빠이를 했을까요? 결국 그 보드진들과의 조금은 마찰이 있었다 보니까 가스페리니가 떠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가스페리니는 현재 AS 로마 감독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반 유리치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반 유리치 감독을 부임시킨 이유는 가스페리니와 마찬가지로 3-4-2-1 포메이션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예전부터 제노아 시절부터 해가지고 엘라스 베로나 그리고 토리노까지 그리고 로마, 사우스햄튼에서도 항상 이 감독은 3-4-2-1 포메이션을 즐겨 사용하던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엘라스 베로나와 토리노에선 나름 좋은 성과를 올렸어요. 하지만은 그 전에도 그렇게 좋았던 감독은 아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AS 로마에서 12위로 중도 8경기 만에 경질됐고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에서 최하위로 이끌었죠. 그래서 또 경질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1승 1무 12패예요. 그러니까요. 예. 14경기에서 승점 4점 땄어요. 예. 그런데 유리치를 선임하는 강수를 던진 건데요. 현재까지는 이게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하, 이 예. 피사와 파르마에게 1대1 무승부. 예. 그 피사는 승격팀이고요. 예. 파르마는 지난 시즌 16위였습니다. 다음 경기가 지난 시즌 17위였던 레체인데 만약에 이 경기까지 승리하지 못하면은 유리치 감독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예. 과연 이 감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탈란타가 루크만 사태가 있었어요. 예. 뭐, 그, 루크먼은 사실 지난 시즌에도 문제를 일으켰죠. 네. 지난 시즌에도 나 보내달라 이러면서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프로필 사진 없애고 그리고 아탈란타 언팔하고 그 아탈란타와 관련된 거를 본인 유로파리그 그 결승전 MVP였잖아요. MOM 그것만 딱 하나 남기고 다 삭제했어요. 예. 어떻게든 떠나고 싶다를 표출하는 거죠. 예. 하지만은 결국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남았고요. 예, 이런 가운데 레텍이 떠난 것도 크죠. 레텍이가 지난 시즌 정말 많은 골을 넣었는데 맞아요. 물론 비싸게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루제리도 떠나고 예, 그리고 톨로이 떠나고 예, 그리고 쿼드라도 떠났는데요.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크루스토비치 공격수를 영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리치의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우스햄튼에서 카마이딘 슬레마나를 데려왔고요. 네. 예, 그 또 이제 잘레프스키 이건 이제 로마 시절의 애제자 좀 애제자들을 데려온 경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노르랑 또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유누스 무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팀의 포메이션 역시나 말씀해주신 대로 3-4-2-1. 네, 우리 대표팀 전술과 비슷하네요. 예. 현재 우리 대표팀 전술과 비슷하긴 한데, 예, 뭐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기들에서는 루크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 에데르송도 뭐 이적설이 계속 있기도 했고 좀 경미한 부상은 못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복귀한다면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 지금 수비에서 빌드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가스페리는 굉장히 빌드를 잘하는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무늬만 3-4-2-1이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빌드업이 잘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율리치 감독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팀의 일정을 보면 그래도 무난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일정만 놓고 보면은 16강 뭐 어렵더라도 만약에 16강 치킨이 안 되더라도 16강 전에 있는 그 토너먼트 예, 그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아탈란타라면은 모른다. 아하. 예, 도리어 상대 팀들이 좋아할 수도 있다. 빨리 그렇습니다. 감독 경질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예전에 토리노 엘라스 베로나 때는 유지치 감독 좋아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약팀 전용 감독이 아닌가 싶은. 근데 사우스햄튼에서 망한 거 보면 그것도 이제는 아닌. 그러면 그냥 못하는 감독으로 하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다음 팁입니다. 이제 포르투갈의 어쨌든 2강으로 불리고 있는 벤피카입니다. 예. 뭐 벤피카 같은 경우는 브루노 라즈 감독이 돌아왔죠. 예, 원래 브루노 라즈 감독이 벤피카 유스 감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2019년 1월부터 벤피카 감독을 맡았다가 2020년 6월에 경질됐고요.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감독 그때 황희찬 선수 때 우리가 그래서 좀 알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보타포구 맡았다가 다시 벤피카로 돌아왔는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기복이 심해요. 네. 우리가 뭐 그가 울버햄튼 때도 봤지만은 막 잘 나갈 때 엄청 잘 나가다가 못 나갈 때는 훅 망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실제 그 벤피카 초기 시절에 2018-19 시즌 지휘봉 잡자마자 첫 11경기에서 10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 네. 하지만은 2019-20 시즌 마지막 13경기에서 2승 6무 5패. 너무 극단적인데. 그러면서 경질됐고요. 보타포구 시절 부임하고 첫 10경기 물론 뭐 이게 무늬만 무패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4승 6무 무패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5경기에서 1무 4패. 야하. 그래서 경질됐고요. 그리고 5년 만에 벤피카에 복귀해가지고 부임하고 첫 6경기 전승이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난 시즌 마지막 3경기에서 2무 1패였고 그중 1패가 바로 컵대회 결승전이었어요. 치명적이었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잘 나갈 때는 막 이러면서 온갖 밈들 좋은 밈들이 떠돌다가 추락할 때는 라즈볼, 지루하다, 구리다 이러면서 예. 온갖 조롱을 받긴 해요. 근데 이번 시즌 초반은 괜찮아요. 네, 이번 시즌은
포르투갈 슈퍼컵에서도 스포팅 리스본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고요. 그래서 우승 트로피 이미 하나 획득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도 여기가 어쨌건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예선부터 거쳤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예선에서 니스한테 2전 전승, 플레이오프에서는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지만 페네르바체 원정이 워낙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에서도 3전 전승, 그러면서 이제 초반 공식 대회 8경기 7승 1무 무패 12득점 1실점. 근데 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팀의 이적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카레라스 비싸게 팔았죠, 레알 그렇죠. 마드리드에. 그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아르티르 코울루를 이제 그 페네르바체로 이적을 시켰고요. 예, 그 외에 뭐 카브랄, 탱스테드 정도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네. 플로렌티노도 막판에 떠났죠. 그렇죠. 예, 임대로 떠났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뭐 영입한 선수는 일단 뭐 리오스 영입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프랑뇨 이바노비치, 윈용 생질로아에서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루케바키오 데려왔고, 데디치도 영입을 했고요. 예, 달 같은 경우 원래 있었는데, 이제 완전 영입한 거고,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이제 수다코, 저 선수를 영입한 게 컸습니다. 네, 카레라스를 좀 비싸게 팔면서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팀의 포메이션 4-2-3-1 포메이션을 예상하셨군요. 네, 원래 브루노 라즈 감독은 4-4-2를 더 많이 쓰긴 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4-4-2를 즐겨 썼고 이번 시즌도 초반에는 4-4-2를 썼어요. 하지만은 그 스포팅 리스본과의 슈퍼컵에서도 4-2-3-1을 썼고,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와서도 4-2-3-1 썼고, 그리고 리그 가장 최근 경기에도 4-2-3-1을 썼거든요. 무엇보다도 수다코우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의 방점을 찍을 선수인 거죠. 아하. 그래서 아마도 4-2-3-1로 나설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예, 레알 마드리드 첼시를 만나게 됐어요. 네. 1포트는. 그리고 레버쿠젠, 유벤투스, 나폴리, 아약스. 그리고 4포트의 뉴캐슬을 만난 게, 야,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16강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다만 어쨌건 벤피카 항상 저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팀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 팀들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크호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팀은 시메온의 알레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메오네의 팀이죠. 예, 시메오네 부임하면서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데 2011-12 시즌부터 무려 거의 15년을 팀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번 리그에서 꾸준하게 뭐 그가 막 전반기 때 흔들리다가도 그렇죠. 후반기 때 올라와가지고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단골 손님이기도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초기에는 상당히 좋긴 했어요. 2013-14 시즌 결승, 그리고 또 이제 2015-16 시즌 결승 갔는데 레알 마드리드한테 다 패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2016-17 시즌 준결승에서 또 레알 마드리드한테 패하고, 또 이제 지난 시즌 16강에서도 또 레알 마드리드한테 그러면서 나머지는 좀 아쉬웠기도 했었죠. 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적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유로파 리그에서는 2011-12 시즌 우승, 2017-18 시즌 우승, 그리고 또 이제 UEFA 슈퍼컵에서도 2012-13 시즌 첼시 꺾고 우승, 2018-19 시즌 레알 마드리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이 한이 되고 있는 알레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세대 교체입니다. 좀 베테랑들 대거 내보냈거든요. 그렇죠. 뭐 위에 있는 이제 뭐 사무엘 리노라던가 페어미올렌이라던가 이제 뭐 산티아고 무리뉴는 영입하자마자 이적시키면서 돈 번 거고요. 그리고 로드리고 리켈메 같은 선수들을 그동안 썼는데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사무엘 리노는 저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시메오네 감독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선수들은 내보냈고, 그 밑에 이제 있는 선수들 앙헤코레아라던가 이제 헤이니드라던가 사울 리게스, 악셀 비체, 아스필리쿠에타, 그리고 데폴, 그리고 르마, 이렇게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싹 보낸 겁니다. 황금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알레티였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젊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거죠. 뭐 바에나, 한치코, 카르도소, 라스파도리, 티아고 알마다, 루제리, 푸빌, 이렇게 영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입한 선수들이 사실 발이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초반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사실 이적 시장에서 무려 1억 7,500만 유로를 순 지출을 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기록한 팀이었거든요. 하지만은 초반 3경기에서 2무 1패, 그것도 상대 팀들이 힘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에스파뇰은 지난 시즌 14위 팀이었는데 개막전부터 패했고요. 네. 승격팀인 엘체한테 비겼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15위였던 알라베스한테 비긴 겁니다. 아하, 시메오네가 좀 고심이 있겠네요. 네. 예. 발을 맞출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를 나서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발을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시메오네 감독이 처음에 4-2-3-1을 썼다가 4-4-2를 쓴 것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하. 결국 셰를로트를 선발로 쓰면서 4-4-2로 간 거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렇게 영입한 거를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팀은 4-2-3-1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나름 돈을 주고 영입한 선수들이에요. 바이나라던가 티아고 알마다라던가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4-2-3-1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얼마나 빨리 이제 선수들이 팀에 녹아드냐,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향후 최소 5년에서 10년 대계가 결정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의 좀 일정을 살펴보면 리버풀 원정부터 출발하고요. 그리고 보데글림트 홈 경기까지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일정이 뭐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무난한 일정을 받게 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요. 네. 그러면 다음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독이 잘린 네. 레버쿠젠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주축들이 다 떠났죠. 일단 그렇죠. 뭐 알론소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르츠, 프림퐁, 타, 흐라데츠키, 아들리 그리고 또 이제 자카, 인카피에까지 다 핵심이었어요, 하나같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레버쿠젠 다 팔았다 이 생각만 하는데 영입도 많이 하긴 했어요. 틸먼, 콴사, 벤세기름, 에키, 페르난데스, 로익 바데, 뭐 마사, 플래컴, 포쿠, 그리고 코파네 뭐 굉장히 많이 영입했는데 이름 들어본 선수가 많진 않을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너무 어린 선수들 영입에 집중된 거죠. 뭐 코파네는 18살이고 마사도 19살이고 벤세기르도 20살이고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전 소속팀에서 확고한 주전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도 레버쿠젠이 많이 영입하면서 넷스펜딩 자체는 그렇게 많은 흑자를 보지 못했다. 예, 그런 가운데 테나우 감독이 초반에 성적이 좋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단 보드진 그리고 선수들과의 마찰 때문에 경질됐고요. 휴일만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뭐 휴일만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얘기도 많이 했었죠. 라이브를 통해서. 이 팀이 보면은 센터백이 2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카피에와 타가 나갔죠.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영입 센터백은 타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풋백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선수 영입 구조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브레멘전에 4-2-3-1로 나왔던 거였죠. 이 팀은 결국은 4-2-3-1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상 라인업도 4-2-3-1로 정했는데 그러면 어쨌건 간에 이 팀이 알론소 감독 밑에서는 3-4-2-1을 썼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테나우 감독도 개막전에는 3-4-2-1을 썼던 거였고요. 포메이션도 바뀌었고 주전급 선수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다 주전급 선수들이 나간 자리예요. 교체된 자리. 그냥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원래 비르치였는데 그렇죠. 뭐 틸만 마사 2명을 영입을 한 거고 아하. 2명으로 하나를 메워보겠다인 건데 근데 2명이 동시에 못 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여기가 원래 3-4-1을 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기 왼쪽 윙은 원래 그러면은 왼쪽 스토퍼였던 인카피의 자리였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저기도 2명 영입했어요. 벤세기르와 그리고 에체베리. 그리고 또 이제 자카가 나간 자리. 저기는 그래도 저기가 그나마 대치가 돼요. 왜냐면은 알렉시 가르시아라던가 플라시오스는 지난 시즌에도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선수들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풀백에 저기 이제 프림퐁 나간 자리에 아르투르와 바스케스를 베테랑을 영입했죠. 네.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또 이제 타가 나간 자리에 바데와 칸사 2명을 영입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제 흐라데츠키가 떠나는 자리에 플래컨과 부아스비히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떠난 선수들의 면면이 화려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빈자리가 커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이 팀이 일단 뭐 일정 자체도 파리, 맨시티, 비아레알, 벤피카, PSV, 올림피아코스, 뉴캐슬, 코펜하겐 아주 나쁘다까지는 아니거든요. 3번 포트는 그래도 2번 포트는 정말 잘 걸렸어요. 그렇죠. 비아레알, 벤피카면은 그리고 3번 포트도 PSV랑 올림피아코스면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원정이지만. 네. 근데 이제 뉴캐슬 걸린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의 레버쿠젠은 모른다. 쉽진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팀입니다. 아스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보강을 했죠.
진짜 엄청나게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수비맨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마두에케, 뇌르고르 그리고 모스케라, 케파 그리고 또 이제 요케레스도 간신히 영입하고 이적시장 막판에 에제 데려오고 그렇죠. 하이제킹으로 토트넘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데드라인에 인카피에까지 영입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아스날이 무려 이적료만 2억 6,700만 파운드를 썼는데 문제는 판매를 잘 못했어요. 그렇죠. 예, 1,000만 파운드밖에 판매를 못했거든요. ETB 최근에 계속 판매를 잘 못해요. 그러면서 순 지출액, 넷스펜딩은 2억 5,700만 파운드로 아스날보다 2배 이상 이적료 더 지출이 많은 리버풀보다도 순 지출은 더 많아요. 아, 워낙 리버풀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잘 팔았죠. 그렇죠. 비싸게. 어. 많이 판 거보다도. 예, 그래서 아쉬운 여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지만은 이거는 전력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이적 시장 평가가 아니고 그것만 놓고 보면은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이 정도면 이제 우승에 나서야 된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진짜 9번도 영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 안 되는 거죠? 아스날은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이렇게 이번 이적 시장에도 돈을 많이 쓰면서 2021년 이래로 넷스펜딩만 7억 3천만 파운드 순 지출액만 예. 1조가 훨씬 넘는 돈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승 트로피는 커뮤니티 쉴드 하나예요. 사실 이 아르테타도 이제 우승 못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그가 조시 크랭케가 이제 실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네. 아버지가 이제 구단을 인수를 했는데 스탄 크랭케가 이제 조시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작 투자를 해주면서부터 우승을 못 하고 있어요. 어. 그 전에 FA컵 우승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르테타가. 예,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건데 한 끗이 부족해요. 계속 네. 투자해주기 전까지는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암흑기였죠? 예. 응. 네, 토트넘보다 더 미쳤죠. 그렇죠. 하지만 투자를 해주면서부터 5위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3시즌 연속 2위. 폭력이 발휘했죠. 예. 그리고 이제 2016-17 시즌 이후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2023-24 시즌에 복귀했는데 바이에른한테 예, 탈락을 8강에서 했고요. 원래 미넨이 아스날한테 좀 셉니다. 미넨과 바르셀로나가 아스날을 16강 마드리드로 만들었었죠. 오랜 기간 동안. 예, 16강 머무르게 만들었죠. 하지만은 또 지난 시즌에 준결승까지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발전은 하고 있어요. 네. 우승까지 딱 한 끗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건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부족했던 그 한 끗을 메우기 위해서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올해는. 네. 그러다 보니 뭐 예상 라인업을 보면은 결국 이제 저는 아스날의 성패를 쥐고 있는 거는 요케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9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과는 좀 맞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아하. 도리어 하베르츠가 잠깐 뛰었을 때가 더 경기력이 좋았어요. 네. 예,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요케레스가 터져줘야지 우승이 가능하다. 결국 승리하려면은 골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 아스날 수비는 정말 단단하잖아요. 아, 수비는 뭐 예. 말할 것도 없죠. 미드필더도 좋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에제도 좀 역할이 중요하다. 예, 왜냐면 에제가 얼마나 이제 창의적인 패스들을 요케레스한테 찔러주느냐. 사실 그러니까 아스날이 공격에서에 있어서의 그 슈팅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네. 특히 시즌 초반 그 3경기에서 그 온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이 두 번째로 낮아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은 최근에 득점이라던가 득점 상황, 그 슈팅 상황들을 세트피스에서 만들어내요. 그게 왼발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냥 조금 웨데고르가 좀 최근에 부진한 것도 있어요. 아, 그거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들이 없고 라이스랑 수비맨디가 좋은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은 솔리드한 선수지 네. 창의적인 선수는 아닌데다가 왼쪽 윙인 마르티넬리가 굉장히 부진했었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왼쪽이 삭제되어 있었잖아요. 그 시즌 초반에 사카도 안 좋으면서 좀 더 그랬던 게 있는데 에제가 얼마나 창의적인 패스를 많이 주냐 그리고 요케레스가 얼마나 마무리를 잘 짓냐 예, 이게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아스날은 폭백도 보면은 다 센터백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돼 있거든요. 네. 예, 그냥 스켈리는 미드필더지만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공격에 있어서의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스날의 일정은 그래도 무난합니다. 아스날은 항상 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나 아니면 리그 페이스에서는
무난한 대진을 받습니다. 그렇죠. 대진 운이 어떻게 항상 좋아요. 네, 근데 제가 토너먼트 가면 이제 좀 힘들어지죠. 예. 네, 과연 아스날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요? 아스날 왜 싫어요? 그렇게. 전 토트넘 팬이니까, 예, 네. 토트넘 화이팅, 예. 이렇게 오늘 챔피언스 리그 2포트 팀들 알아봤고요. 챔피언스 리그 1포트 팀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